크게 두 가지 이제 부류의 사람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 부류는 투자한 지 1, 2년밖에 안 되신 분들. 네. 굉장히 상승장을 보고 수익도 많이 얻었고, 당연히 미국 주식이지, 미국 기술주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신 분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특히 지수도 아니고 개별주에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실 거고, 특히 레버리지 있으신 분들, 네, 뭐 불과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뭐 이런 게 나오니까요. 네. 굉장히 힘든 상황이실 거고, 반면에 또 다른 부류, 이런 분들은 이제 막연히 상승을 믿고 들어갔는데 깨지니까 힘든 거고, 또 다른 부류는 한 4, 5년 되신 분들, 2022년을 겪었어. 네. 2022년 하락장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 그래도 버티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네. 또 이거 또 시작했네? 이거 불안이 막 엄습하죠.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지금 몇 달을 갈지 1년을 더 갈지도 모르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질문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질문을요? 어떤 식으로요? 질문지 주신 것도 미국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 많이 되거든요. 네. 미국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면 답변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럼 미국 주식이 어떻게 될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세상에 어떤 전문가도. 월가에 있는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알았다면 2월 초에 얘기했어야죠. 2월 중순부터 빠질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나오면 더 많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뭐 한 25%, 30%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언제까지 빠지고, 뭐 4월 말부터 오를 거니까 그때가 다시 사세요. 라고 얘기한 사람 있으면 인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분이 다시 나오겠죠. 내가 말했지 않냐. 빠질 거라고. 시점까지 정확히 맞추지 않았냐. 혹시 그런 사람 혹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전망을 찾아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코노미스트라든지 뭐 유튜버도 좋고, 뭐 미국의 뭐 저널리스트도 좋고, 이 사람이 이걸 맞췄대. 와, 이 사람 진짜 똑똑한가 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이제 해봐야 되는 게 그 사람의 과거 이제 전적을 보는 거죠. 뭐 작년에 했던 거, 재작년에 했던 거, 3년 전에 했던 거, 이런 걸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봐서 그때 전망한 것들이 보통 6개월이나 1년 안쪽에 전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검증을 할 수 있잖아요. 이미 다 과거니까, 지금 입장에선. 이 사람이 뭐 3년 전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가 맞았나? 이걸 확인해 보는 거죠. 그거를 몇 개만 확인해 봐도 이 사람이 맞을 때도 있는 사람인 건지 항상 잘 맞추는 사람인 건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 말을 100% 신뢰하고 갈지 말지를.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을 좀 바꾸는 거죠. 뭐 삼성전자 투자해도 되나요? 미국 주식 어떻게 하나요? 이게 아니고 투자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더 관점을 이제 좀 이제 높여서 투자를 해도 되느냐?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답이 있어요. 이거는. 아, 그래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를 해요. 지금도? 네, 지금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이유가 투자의 반대말, 다른 말이 뭔 줄 혹시 아세요? 투자의 반대말이요? 예금이죠, 예금. 예금? 네. 돈은 있어. 100만 원이 있는데 은행에 그냥 예금할 거냐? 근데 마음 편하게 수익 안 나도 돼. 네. 그리고 실제로 은행에 돈을 넣으시는 분들은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오른 거보다 이자가 더 많이 줘야 돈이 남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손실 나는 거예요. 실제로 예금을 해서 손실 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시기들이 굉장히 자주 오거든요. 네. 근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되는 건 원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신경 써서 리스크를 테이킹해서 좀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라는 관점에서 전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다시 질문 돌아와서 미국 주식 해야 마라.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데 투자라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보다 혹은 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이제 행위인데 네. 그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를 잘 하려면 투자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 철학을 어떻게 실제로 돌릴 것인가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팅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잘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뭐 수업을 듣거나 책을 봐서 기가 막힌 투자 전략을 하나 알았다고 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차트를 보면서 계속 해야 돼. 근데 난 직장인이야. 네. 그럼 실천이 안 되죠. 네. 그럼 이건 버려야 돼요. 패스. 네. 내가 할 수 없는 전략.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전략. 뭐 일본에 있는 어느 동네에
상가가 진짜 싸게 나왔대. 나 이제 이거 하면 돈 벌 것 같아. 근데 나는 일본에 가본 적도 없고 왔다 갔다 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해외 부동산까지 할 정도의 뭐 금융 지식도 없어. 네. 이것도 패스죠. 내가 실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투자 철학도 없고 이 투자 철학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시장을 바라보는 일관된 관점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뉴욕대 이제 다모다란 교수라는 석학이 이제 말씀하신 건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어서 제가 갖다 쓰고 있는데 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일관되면 작년에 내가 시장을 보는 거나 지금 내가 시장을 보는 거야. 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장을 바라보는 제 관점은 동일하거든요. 작년에 시장이 올랐으니까 좋았으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지. 근데 지금 시장이 빠졌잖아. 저는 시장이 빠지는 것도 시장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을 바라보는 일관된 관점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해야 돼요. 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한다는 게 내일 어떻게 될지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이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누구나 동의하는 명제잖아요. 네. 그리고 그 상승과 하락이 때로는 굉장히 큰 버블과 깊은 폭락으로 나타난다. 이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이 시장을 오래 경험하신 분들은 당연하지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게 아니고 짧게 경험하셨거나 좀 단기로 수익을 얻고 싶었던 분들은 왜 하필 내가 할 때 네. 왜 하필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진짜 참다 테슬라 다시 산 건데 그렇죠. 약간 이런 상황이면 왜 하필 내가 할 때 이러냐 난 3개월만 하려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네. 그러면 이제 게임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버블과 폭락은 당연하다. 그럼 지금 빠지는 것도 당연하다. 왜 하필 트럼프가 지금 이런 요소를 해서 주가가 빠지게 만드냐가 아니라 트럼프가 아닌 그 어떤 사람이 무슨 짓을 했어도 주식이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누구도 인위적으로 강제로 시장을 올리거나 강제로 내리기가 그렇게 쉽진 않고 트럼프만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투자 철학에서 네. 자신의 위험 감내도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감내도. 위험 감내도는 위험이 있는데 이걸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의 얘기인데 그 위험이라는 건 이제 투자에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변동성, 출렁출렁 거리는 걸 변동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빠졌냐. 뭐 지금 2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중순 이후로 S&P 500이 20% 넘게 빠졌어요. 나스닥은 더 빠졌고. 그럼 이걸 이제 전고점 대비 하락이라고 해서 최대 낙폭이라고 하는데 이 하락폭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투자했는데 20% 빠지면 20만 원 뭐 다음 달에 생각을 좀 적게 쓰면 되는 돈이에요.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이게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10억이 되면 1억만 돼도 자기 연봉이 날아갈 수 있죠. 그렇죠. 네, 한 방에 한두 달 사이에. 근데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심리적으로. 요런 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요런 게 먼저 고민을 하고 세팅이 돼야 돼요. 제가 보통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장의 변동을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죠.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유명한 전문가도 그거 못 맞춰요. 어쩌다 한 번씩 맞추는 거지. 그러면 맞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계좌를 봐야 돼요. 이거 진짜로 그렇게 믿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으면 자기가 했어야죠. 자기는 안 하고 이럴 거야. 너네 해봐. 해든지 말든지. 뭐 그냥 자기 유명세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봐야 되고 설사 그 사람이 맞다고 쳐도 나의 위험 감내도와 맞지 않으면 안 해야 돼요. 네, 이건 나랑 안 맞는 거거든요. 뭐 직업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직업이 있어도 내가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주식시장의 장기 우상향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거든요. 주식시장은 자본시장의 어떤 특성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명제에 전 동의를 해요. 그리고 더불어 주식시장은 변동한다. 그리고 버블과 폭락이 반복한다. 요걸 받아들이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근데 나는 내 위험 감내도는 MDD 50% 나는 못 참아. 난 30%만 떨어져도 막 손이 부들부들 떨려. 이런 분들은 주식을 하되 이걸 안전하게 만들 장치들을 같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위험을 피하냐? 제가 이제 투자 공부를 한 20년 넘게 투자도 해보고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찾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인데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이제 어떤 묶음이죠, 묶음. 여기에 주식만 넣으면 주식의 변동성, 주식의 위험이 고스란히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포트폴리오 안에 다른 것들을 넣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하는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넣으면 분산이 안 되죠.
반도체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니까 이건 분산이 아니에요. 네. 나눠 놨긴 했는데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투자법에서는 이제 자산 배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을 배분한다인데 그 자산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주식의 장기 수익률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넣어요. 주식을 넣었는데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커. 막 빠지면 막 반토막도 난대. 그 이미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된 사실이잖아요. 네. 지금도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거고. 근데 주식만 넣으면 이걸 고스란히 감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난 이걸 감내하기 너무 불편해, 싫어 라고 하시면 주식과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을 같이 가져가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국채가 있어요. 이제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주식,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 우리 같은 이제 소액 말고 뭐 100억 이하는 말하면 안 되고 네. 수천억, 뭐 수백억, 조 단위로 이제 운용하시는 그런 기관 입장에서는 주식 시장이 안 좋아지면 나름 이제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국채 시장으로 돈을 옮겨요. 그러면 국채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면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이 너무 심하게 빠지면 각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돈을 풀어요. 경기를 살리려고. 근데 그 돈이 경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이나 이런 부동산 이쪽으로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들어가게 하려고 돈을 푸는데 돈을 풀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게 국채 가격을 상승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효과가 같이 들어가서 국채가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다.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자산 배분은 주식과 국채 이렇게 쌍으로 가져가는데 요거는 만으로는 위험해요. 대표적으로 2022년에 주식과 국채 같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빠지면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풀고 해야 되는데 그때가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었어요. 1980년대 이후로 최고의 인플레이션이 닥치니까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높인 거죠. 네. 물가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국채도 같이 빠져버린 거예요. 주식 국채 같이 빠져서 2022년에는 자산 배분형 상품들이 다 고생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을 많이 들었죠. 아니 작가님 책 보고 했는데 자산 배분이 왜 이렇게 손실 나냐.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걸 예측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식 국채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이제 자산 배분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또 가져가는 게 뭐냐면 이제 기본은 주식의 하락을 방어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금이나 달러 같은 게 들어가는데, 금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주식이나 국채랑 다르게 움직여요. 얘가 쉽게 말하면 제멋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금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자산이다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틀린 말이에요.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다루고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쓰는데, 실제로 인플레이션율, 뭐 미국이든 전 세계든 한국이든 인플레이션 그려가지고 금 가격이랑 싹 그리면 완전히 다르게 움직인다는 게 티나요. 근데 기사를 쓸 때는 3개월치만 쓰면 되거든요. 지금 3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금 가격이 올라간다.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자산이다. 왜냐하면 금은 실물이잖아요. 실물이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그럴싸한데 실제로는 안 그런 시기도 정말 많아요. 그럼 금 같은 거 잘못 들어가면 또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가가 단기적으로는 빠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오르는 게 물가잖아요. 네. 물가의 상승률이 조금씩 바뀌는 거지. 근데 금 쉽게 말해서 2011년에 고점 찍고 2017년까지 빠졌거든요. 금 가격이.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없었나?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 사이에도 물가는 계속 올랐어요. 그런 걸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순한 논리는 암기하기는 쉽죠.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야. 이게 달달달달 외우면 시험 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금을 언급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서가 아니라 주식 국채와 다르게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금을 가져가는 거고, 다르게라고 했지 제가 반대로 움직인다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지금 그 김선희 작가님 책 봤는데 나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주식 빠지는데 국채도 빠지고 금도 빠지고 달러도 빠졌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며칠 동안은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길게 봐야죠. 길게 봐야 되는데 항상 심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건데, 일단 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에서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근데 제가 2017년에 첫 번째 책을 썼거든요. 마법의 돈 굴리기라는 이제 자산 배분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도 포트폴리오의 20%를 금으로 할당해놨어요. 정말 욕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2011년부터 17년까지 금이 내리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에 금은 하면 안 되는 거야. 금 손대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는데 제가 금을 넣어놨으니까 아니 이 금 같은 걸 왜 하냐.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도 제가 포트폴리오에 금 20% 정도 있거든요. 이제 마법의 연금 굴리기 이제 개정판에도 그렇게 써 있는데 금 가격이 상승할 걸 알고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금 100% 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고 금이 얘네랑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져가야 한다라는 거지. 다행히 금 가격이 올라서 다행이긴 한데 그걸 예측한 건 아니죠. 금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내년부터 쭉쭉쭉쭉 빠질 수도 있어요. 1년, 2년, 3년. 네. 그럼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기간 동안도 얘네랑 다르게 움직이더라. 이런 게 포인트고 또 하나가 달러죠, 달러. 네. 달러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접하시니까 이제 아시는데 주식 빠질 때 달러가 이렇게 팍팍 치고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딱 달러 가져가는 이유예요. 재밌는 게 미국 사람들은 이 달러 투자가 안 돼요. 왜냐면 돈이 원래 달러라서. 달러니까. 네, 그 효과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더 불리한 거죠. 일본도 그렇거든요. 엔화도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엔화도 올라가요. 근데 일본 사람도 그 효과를 못 봐요. 네, 되게 불쌍한 안타까운 케이스고 저희 같은 이제 신흥국,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주식시장에선 신흥국이고 채권시장에서는 좀 선진국이고 뭐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주식시장 관점에서 신흥국 국민들한테는 이런 통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달러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면 주식시장 안 좋을 때 달러 올라가니까 심플해요. 그래서 이제 달러도 가져가는 거고 이런 자산들, 그러니까 주식, 국채, 금, 달러 이런 자산들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으면 주식이 빠지는 시기에 얘네들이 올라주거든요. 혹은 안 올라도 돼. 제자리만 있어도 얘는 20% 빠졌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이 싸진 주식을 다시 살 수 있거든요. 리밸런싱이죠, 리밸런싱. 리밸런싱을 하면서 고가 매도, 저가 매수 하는 거예요. 이 포트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사서 모아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주식이 또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많이 오르면 그때 주식을 일부 팔아서 얘네를 또 사요. 얘는 그때 싸졌겠죠. 네, 싼 걸 사고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는 요거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요걸 통해서 포트 안에서 고가 매도 저가 매수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이게 분할 매수예요. 분할 매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분할 매수이기도 한데 자산 배분에서는 분할 매수 이렇게 해요. 그래서 투자금이 다 들어가 있죠. 투자금 지금도 전 100% 다 투자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응하냐? 주식 빠진 건 아는데 뭐 빠지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트럼프가 아니어도 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빠질 수 있고 그거는 뭐 그럼 트럼프의 생각을 읽어내야 되나? 뭐 트럼프가 쓴 전기를 다 찾아봐야 되나?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빠질 수 있다. 근데 빠질 때 안 빠지는 애들이 있더라. 걔네를 미리 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죠. 지금 주식시장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네. 일단 현금으로 다 바꿔서 좀 기다립시다. 더 빠질 것 같아요. 네. 이제 반토막 납니다. 한 20% 더 빠질 거니까 일단 투자금 다 회수해서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갑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전자산으로 돈을 돌려놔야 된다. 네, 그러면서 금, 뭐 채권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먼저 이제 현금으로 가져가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진짜 편한 말이에요. 편한 말. 네, 말하는 사람 되게 편하죠. 아니, 이거 듣기도 좋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부담도 없어. 네, 부담 없어요. 아니,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트럼프 무슨 짓 할지 모르겠고 네. 오늘도 뉴스가 떴던데 뭐 몇몇 나라들하고는 별도 협상이 있겠다. 뭐 이런 뉴스 맨날 나오고 하니까 지금 불안하시죠? 일단 현금으로 다 빼놓으세요. 그다음에 시장이 반등하는 거 보고 천천히 들어가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하는 사람도 편안하고 듣는 사람도 그런데 저 말 맞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치명적인 맹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나왔다는 건 이미 시장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더 빠질 수도 있죠. 더 빠지게 되면 이분 말이 맞을 수 있는데 반등하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네, 반등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근데 반등을 해도 의심하죠. 시장이 이거 진짜 반등이냐 아니면 기술적 조정이냐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주춤 하다가 나중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모든 상승장이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냐면 하락에서 반등할 때가 가장 뜨겁거든요. 가장 빨리 올라가요. 근데 이걸 다 못 먹는 거죠. 그럼 장기적으로 이런 패턴을 반복하게 되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을 수 없어요. 특히 2022년 말에 이런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봐라, 1년 내내 주식시장 빠졌지 않냐. 지금 이자도 많이 주는데 은행 예금으로 돌렸다가 천천히 돌아가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유튜브 이제 나가면서 아니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 계속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들려요. 제 얘기가. 왜냐면 금리가 그때 5% 줬거든요. 시중은행. 네. 금리가 5%인데 뭐하러 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느낀 수익률은 과거 수익률이에요. 과거 1년 동안.
주가 20% 빠졌어, 25% 빠졌어. 근데 금리는 5% 준대. 근데 5%는 미래 거잖아요. 그럼 이 투자에 대한 것도 미래를 봐야 되거든요. 금리 5% 주고 내가 지금 1,000만 원인데 예금하면 5% 받고 내가 투자하면 몇 프로 받을까? 이걸 봐야죠. 그러면 저는 명확히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23년 상반기에 이슈가 뭐냐면 금리 인하였어요. 네. 금리가 많이 이제 올랐으니까 기준금리를 내릴 거다. 몇 차례에 걸쳐서. 네, 네. 그 전망 다 틀렸잖아요. 네. 그리고 주가가 계속 안 좋을 거라고 모두가 전망했어요. 모든 증권사 레포트 다 그렇게 전망했는데 실제로 2023년 1월에 제일 많이 올랐어요. 날라갔죠 진짜. 네. 쭉쭉쭉 올라가다가 사람들이 하다가 아 이제 들어가야겠다 하고 들어간 게 뭐 여름, 네, 봄 늦게 아니면 여름 정도 들어갔는데 가을에 또 빠졌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냐 나만 들어가면 빠지고 내가 나오면 또 오르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시장에 들어갔다 나왔다 플레이하는 거 진짜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게 저의 어떤 투자 철학이고 네. 그냥 계속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 있으면서 낙폭을 줄여줄 수 있는 대안 자산들을 같이 가지고 가면 된다. 특히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30대, 20, 30대, 40대 초반까지 질문하시는 것 중에 이제 집과 관련된 거예요. 네. 집도 사야 되고 노후자금 준비하라는 것도 맞는 말 같고 네. 근데 집도 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보통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뭐 영끌이 되게 유행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을 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거죠, 진짜로. 그래서 연금 계좌 다 털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고 신용 다 땡기고 해서 이제 부동산을 딱 사면 정말 좋은 걸 사면 상승률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네. 영끌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 한번 주춤하고 어느 동네는 좀 회복하고 어느 동네는 아직 회복 못하고 불안불안하죠. 그리고 최근에 뭐 토어제 같은 경우도 막 뭐 말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요것도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랑 어떻게 둘 다 하냐. 그리고 이제 또 자녀 있는 분들 자녀 교육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해야죠.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뭐 나이대마다 조금씩 케이스가 다르긴 한데 뭐 30대 초중반이라고 치면 연금 어차피 넣은 거 얼마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얼마 없으실 거예요. 1년에 몇백씩 넣어가지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근데 그걸까지 굳이 털어서 집을 사야 되냐? 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냅둬라.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집 사고 나면 돈이 막 팡팡 남아들 것 같냐고. 아니잖아요. 돈 항상 없어요. 네. 그럼 노후 준비는 언제 할 거야? 그런 거는 50대 가서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전문가들이. 심지어 금융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거는 한 40대 후반, 50대 가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50대 만나보세요. 누가 그런 얘기하냐고. 준비가 안 돼요. 그 짧게 5년, 10년 준비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 50대 되면 돈이 막 남아들 것 같잖아요. 나 50대 회사 부장님들 연봉 막 많이 받잖아요. 막 1억 넘게 받는데. 네. 그 사람들 돈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인터뷰 해보면 다 쪼들려요. 다 똑같아요. 대기업 부장님도? 네. 정말 놀랍죠. 진짜 놀라운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이제 3, 400만 원 받는 분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된다 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렇고 삶이 그래요. 근데 3, 400만 원 받는 분들도 취준생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부러운 사람들이잖아요. 네. 아니 한 달에 300씩 주는 거야? 나 한 달에 생활비 50만 원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니야 난 적게 받아. 네, 난 적게 받고 그래서 저축할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똑같아요. 회사 부장님도 연봉 1억 넘게 받아도 저축할 돈이 없어요. 인터뷰 해보면 실제 그래요. 그래서 노후자금은 50대에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그리고 금융투자도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돈이 적은 소액일 때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느껴봐야 돼요. 사실 투자를 안 하면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죠. 근데 내가 돈이 깨져보면 공부를 하게 돼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런 영상 보면서 야 저런 사람도 있네. 자산 배분? 좀 뭐 어려운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해보고 경험을 해보셔야 되고 그러려면 돈이 투자가 되어 있어야 되고 돈을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계좌가 뭔가 이런 것도 금융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연금저축, IRP, ISA 이런 계좌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내가 몰랐다고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알아야 돼요. 그럼 거기에 넣어놓고 이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몇백만 원. 안 되잖아요. 그럼 집 살 돈 어떻게 집은 은행이랑 사는 거잖아요. 집을 현금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행이랑 같이 사야죠.
그래야지 은행이랑 리스크도 나누고. 그리고 은행에서 아무리 많이 대출을 받아봐야 그렇게 많이 안 해주잖아요. 지금 다 묶여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고민이 이거예요. 아니 그래 작가님 말씀하시듯이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안 해줘서 내가 지금 여기 1급지 이거 사야 되는데 그 2급지를 사야 되냐. 나 연금 깨겠다. 하셔도 되는데 자 1급지 하고 2급지 차이가 연금 깨서 해결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사실 상관없어요. 그냥 놔둬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면 그러면 1급지가 아니고 2급지 사셔야 돼요. 그냥. 아니면 동네를 다른 데로 좀 더 넓게 알아보던가. 아니면 아니 나는 죽어도 강남을 가야겠다고 해서 저는 할 말이 없죠. 아니, 저도 강남에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가고 싶지도 않지만 아니, 돈이 있으면 갈 수도 있는데 왜 가고 싶지 않으세요? 거기 가면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생활비가 많이 들고 실제로 물가도 비싸고 두 번째로 뭐 식당도 비싸고 그리고 주변 이웃들도 그렇게 돈을 많이 써요. 그럼 그 소비에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아내도 그렇고 지인이 생기겠죠. 아이들도 거기서 친구를 사겠죠.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그 환경에서는 그렇게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분위기가 있죠. 그게 어렵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부장, 뭐 어디 임원들이 강남을 가요. 돈 많이 버니까 많이 잘 모아 오셨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기가 죽죠. 왜냐하면 물려받은 건 없잖아요. 이미 물려받으신 분들. 씀씀이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스트레스 받죠, 실제로는. 뭐 자녀 교육 때문에 많이 가시긴 하는데 환경적으로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공기가 좋나, 무슨 공원이 많나, 아니잖아요. 조금만 나오면 뭐 성남, 분당, 판교, 저희 집은 이제 용인 수지인데 이쪽 나오면 공기가 훨씬 좋아요. 네. 어떤 분들은 강남 예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쵸.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돈이 많으면 가도 되는데 전 돈이 많아도 강남 아니고 오히려 판교나 뭐 분당이나. 너무 좋죠. 네, 녹지도 많고. 너무 좋잖아요. 뭐 강남 굳이, 네. 뭐 강남 예술의 전당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봤는데 예술의 전당 1년에 몇 번 가는데 안 가. 저 서울 와서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문화세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병원도 이쪽이 더 많아요. 각 접근성도 더 편하고 차도 안 막히고 굳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물론 뭐 능력이 된 다음에 해야지 더 진실성이 있는데 아직 능력은 없고 근데 어차피 능력이 있어도 그다지 생각은 없어요. 차라리 이쪽에서 더 여유롭게 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이제 다시 얘기 돌아보면 집을 살 때 연금이랑 이거 다 끌어와서 사는 거 아니다. 연금에 막 10억씩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기껏해야 몇백, 몇천밖에 없으신데 그것까지 털어서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완전 몰빵 투자랑 똑같거든요. 부동산 연끌은.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면 그냥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잘 돼도 좀 위험한 게 있어요. 반포를 만약에 들어갔다고 치고 네. 일찍 들어갔어. 그러면 엄청 올랐잖아요. 몇십억을 벌었어.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나와요. 여기서 못 나와요. 반포에서. 거기서 10년 살았어. 거기 친구, 친지, 뭐 아이들 친구 다 있어. 못 나와요. 그럼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못 쓰는데.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거죠. 네, 깔고 앉아 있는 거죠. 내가 못 써요. 그 주택연금도 안 돼요. 너무 비싸서 집값이. 내 생활, 내 어떤 은퇴 준비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제일 좋은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예요. 집값 떨어진 건 다 연이 안 좋고 이 케이스에서 만약에 반포 집 팔고 분당만 나와도 괜찮아요. 그 집 팔아서 거의 반값이거든요. 똑같은 평수. 반값으로 가서 더 좋게 살 수 있는데 이사 못 가요. 서울에서 나가는 거 너무 싫잖아요. 거의 서울에서만 네. 살고 자라신 분들은 이렇게 경기도로만 가도 죽는 줄 압니다. 네, 무슨 큰일 나는 줄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저는 대전 출신인데 서울 태생 친구들 만나면은 어디 경기도만 가면 막 죽는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강남에서 특히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성남 있고 판교, 분당 더 내려오면 이제 수지거든요. 저희는 용인이에요 또. 서울 애들이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난 여기 이상은 못 내려간다 뭐 이런. 네. 그 밑에 또 광교 신도시 생겨서 거기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광교 좋은데. 네. 근데 서울분들은 못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환경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은퇴하면 시골 가야지 못 갑니다. 자기 살던 곳에 계속 사는 경향이 가장 많고 근데 소수의 분들이 뭐 전원주택 뭐 이런 거 해서 시골 가는데 다 돌아와요. 안 살아봤잖아요. 그 농사 짓겠다고 하는데 농사 지어보면 알죠. 허리 끊어지거든요. 네. 그 농사 지은 걸로 먹고 산다? 이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제 안 해보면 이제 뭐 해보고 싶긴 한데 주말 농장 하시면 돼요. 주말 농장 한 5년 몇백 평 해가지고 해보면 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다들 절레절레 하시던데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먼저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덜컥 서울에 있는 집 팔고 뭐 경기도에 있는 집 팔고 시골 가는 거는 되게 위험할 수 있죠. 실제 살던 곳에서 계속 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리스크, 제일 중요한 생활비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생활비, 자산이 크기가 아니고 매달 얼마씩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서 건물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월세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과거의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착각이죠. 왜냐면 월세가 생각보다 따박따박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공실에 한번 나면 맞습니다.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은퇴자금 뭐 3억, 4억 있는 걸로 상가를 덜컥 하나 샀는데 공실이 나. 그러면 매달 이자랑 뭐랑 해서 몇십만씩 나가는데 안 들어와요. 그래서 또 가격을 낮춰서 낼 수도 없어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덜컥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근데 몰빵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몰빵한 거예요. 은퇴 자금을 한 군데에 다 몰빵한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분산해야죠, 분산. 그러니까 100억 정도 있으면 해도 돼요. 아파트 뭐 지역별로 그 상가도 좀 사고 뭐 이렇게 해서 분산하면 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저의 자산 배분 투자의 기대 수익률보다 낮아요. 제가 보기엔. 아, 네. 아파트인데도요? 아파트인데도. 그러니까 길게 봐야죠, 길게. 짧게 보면 뭐 100% 오른 갭 투자 너무 많잖아요. 네. 짧게 보면 그렇고 길게 봤을 때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 수익률 30년 길게 보면 5% 6%연 네, 그 정도 되잖아요. 물론 이제 갭 투자 했으니까 레버리지. 네, 레버리지 꼈으니까 그만큼 올라가죠. 인정합니다. 네, 그 인정해요. 근데 이것도 길게 봤을 때 이제 전세 레버리지를 썼다고 했을 때는 괜찮죠. 네, 괜찮은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10%? 네, 10% 정도?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길게 봤을 때고, 잘못 들어가면 엄청 힘들고, 네, 역전세 나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고, 10% 좋은 것 같아요. 10% 정도면. 근데 저 주식이나 자산 배분하는 사람들도 레버리지 쓸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제 뭐 유튜브나 공개 한 6년 넘는 그 연금 계좌들 수익률이 10%가 조금 넘거든요. 네. 연. 근데 거기는 레버리지를 안 쓴 거예요.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코인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각자 자기한테 잘 맞는 투자 대상을 찾아서 잘 맞는 투자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집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살짝. 좋죠. 네, 살짝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이제 자산 배분에 묶여 있는 돈을 어떻게 이제 빼올 것이냐. 네. 이런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포트의 조정?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에 100만 원을 딱 가지고 다음 달 한 달 동안 써야 돼요. 네. 옷도 사 입고 밥도 사 먹고 공과금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밥 먹을 돈을 줄여가지고 옷을 더 사 입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맞아요? 아니요, 그 말이 안 맞네요. 아니 밥 먹을 걸 줄여서 지금 옷을 더 사 입겠다고 얘기한 거랑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나 지금 옷 더 사야 돼. 철도 바뀌었고. 근데 네. 밥 먹을 거 줄여. 그러니까 이게 다음 달 일이면 지금 이 얘기에 아무도 동의 안 하실 거예요. 아니 100만 원 생활비 있어. 근데 식대 30만 원, 공과금 40만 원, 뭐 의료, 옷, 이런 문화생활 30만 원 있는데 아예 옷이 좀 후져가지고 좀 바꿔야 돼. 그래서 30만 원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대를 20으로 줄이고 10만 원 여기다 쓰겠다고 하면 다음 달 생활비 아무도 동의 안 하실 거예요. 식대를 어떻게 줄여?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20년 후에 노후 자금이잖아요. 네. 당장 쓰지 않는 20년 후. 네. 다음 달에 쓸 거는 민감해요. 눈에 탁 오거든요. 20년 후의 일은 남의 일이에요, 남의. 실제로 내가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해요. 먼 미래의 나의 일을 생각할 때 작동하는 뇌 부위가 잘 모르는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작동하는 뇌 부위하고 동일하대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나의 일은 남 일인 거예요. 근데 다음 달은 바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남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식대를 줄여서 옷 사는 게 말이 돼? 상식적으로 그건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래에 쓸 노후 자금을 땡겨서 아파트를 업그레이드하고 인테리어하고 이거는 쓴다.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물론 노후 자금으로 뭐 100억 있다. 그럼 해도 돼요, 당연히. 다음 달 생활비 500만 원 있는데 식대 200, 공과금 100, 그 다음에 의료비, 문화비 200인데 식대 200, 에이 200만 원 안 써도 돼. 그런 거 되죠. 뭐 식대 무슨 호텔 가서 내가 금요일마다 호텔 가서 밥 먹는데 집에서 먹지 뭐. 이렇게 하면 여기로 옮겨갈 수 있죠. 근데 그건 걔는데 지금 그런 준비 안 돼 있잖아요. 노후자금 뭐 한 달에 300, 400, 500 나오게끔 세팅 안 되어 있는데
이거를 빼서 이쪽에 쓴다는 거는 식대 까서 쓰겠다는 거랑 거의 똑같은. 여유 있게 준비됐으면 해도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아니죠. 네. 그 여기 만약에 1억 있다고 칠게요. 연금에. 연금은 다 노후 자금을 생각하잖아요. 아니, 꺼내 쓸 수 있어요, 당장. 무슨 일 있으면 꺼내 쓸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의 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 노후 자금 1억 있는데 내가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데 5천만 빼서 쓰면 안 돼? 이렇게. 아, 이게 장장 안 쓸 거잖아요, 노후 자금. 다시 채워놓으면 되는데. 네, 다시 채우면 되죠. 집값 오르면. 네네네네. 근데 집값 오르면 집 어디 잘라서 팔 수 없잖아요. 집값 오르면 뭐 화장실 반 이렇게 잘라서 팔 수 없잖아요. 한 평만 이렇게 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집값 오르면 싼 집으로 이사 가나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더 올라가죠. 네네. 더 비싼 집으로 이사 가고 싶죠. 네, 그럼 또 이것도 빼서 쓰겠죠. 아. 그럼 여기는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만약에 지금 예상한 것처럼 그 집이 내가 은퇴할 때까지 쭉쭉쭉 올랐어. 그럼 진짜 좀 좋은 케이스인데 그렇더라도 이 집에서 돈 빼서 쓰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근데 집 이렇게 잘라 팔 수가 없잖아요, 한 평만. 그럼 한 평 팔아서 노후자금 쓰면 되는데 주택연금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주택연금만 가지고 노후 준비도 안 되지만 네, 그래서 캐시플로우 나올 구멍은 따로 만들어서 같이 가져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 가격 상승률 같은 거를 한 번씩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단기적으로는 막 되게 많이 올랐는데 길게 보면 생각처럼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률 5%야. 근데 처음에 집을 사거나 투자 목적으로 할 때는 레버리지 끼니까 5%가 아니고 10%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거주용 한 채잖아요. 내가 이거 수익률이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 거주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 비용을 세이브하고 그러면 아파트 가격 상승률만큼 먹는다고 치면 5%짜리 수익이 나는 곳에 10% 나는 자산을 빼서 옮기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뭐 왜 이렇게 해요? 네. 그죠? 오히려 여기를 좀 팔아서 여기를 더 넣고 싶죠.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수익률이나 이런 걸 계산을 해봐야 돼요. 내 집 마련은 언제가 적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찍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일찍 할수록. 네. 아까 말한 네, 작은 거. 왜냐면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절약이잖아요. 절약이거든요. 투자가 아니고. 절약이 더 중요한데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집 사는 거죠. 대출 끼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상식이 있어서 대출 끼고 집을 사면 대출 원리금 갚을 것까지 갖다 쓰진 않거든요. 네, 그거 일단 더 빠지고 나머지 가지고 어떻게든 살려고 하죠. 근데 이게 저축 효과가 있어요. 이자 나가는 게 아깝지만 그거보다 더 큰 저축 효과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행동 장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장치인데 거주 목적의 집을 대출 껴서 사는 게 그런 행동 장치가 되고 그 대출 기간도 길게 잡으세요. 너무 허리띠 쫄라매면서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퇴직할 때까지 잡으면 중간에 안 간두고 싶어져요. 네, 빚 갚을 때까지 내가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을 다 생활비로 쓰라는 게 아니고 연금도 가입해야죠. 대표적인 행동 장치가 2개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집, 거주 목적, 그리고 연금. 연금에 돈을 넣으면 이건 찾으면 안 된다고 다 생각을 해요. 나중에 내가 써야 돼. 못 찾는 돈이다. 이렇게 관념이 있어서 여기에 넣으면 이건 잘 안 찾아요. 그럼 이게 저축 효과가 일단 커요. 그리고 세액공제도 돌려주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 넣으면 148만 5천 원 주는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걸 일단 받아야죠. 챙겨 받아야죠. 투자를 안 하더라도. 그래서 부동산, 연금 2개 다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간 900만 원까지는 개인연금 넣으면 148만 5천 원 연말정산할 때 돌려주거든요. 이거 무조건 챙겨 받아야 되고 그럼 900만 원 어떻게 넣냐 이런 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집 살 때 은행 대출 받아서 돈 탁 넣고 사잖아요. 네. 그 다음에 계속 이자 내잖아요. 네. 연금도 연초에 대출 받아서 900을 딱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달 돈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연말까지 다 갚고 내년 초에 또 900을 딱 하고. 그러면 대출 받아서 투자란 말처럼 들리잖아요. 맞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거주형 부동산, 개인연금은 대출받아 투자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개인연금 대출받아 투자는 이 무슨 이상한 말이냐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900만 원 대출 받으면 이자가 얼마 정도 나갈까요? 신용 한 7%? 요즘에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7%요? 7%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4, 7%까지 안 5%? 되고 4, 5%? 5%? 네, 그래서 5에서 7% 된다고 치고 그러면 1년 수익률이 5%면 똔똔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똔똔이 아니에요. 대출 받는 게 유리해요. 왜? 대출 받은 다음 매달 갚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적금 넣을 때
접근 금리보다 실제 금리가 반 정도 되는 것처럼 이거 똑같아요. 그럼 실제 내가 낸 이자는 5%가 안 돼요.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5%만 수익 나도 당연히 유리한 거고, 두 번째, 투자 수익률이 뭐 7%, 8%, 10% 났다. 당연히 유리하죠. 5% 대출받아 10%짜리 수익 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 대출을 이제 뭐 1,000만 원 받으면 주거래 은행에서 보통 받잖아요. 그러면 조회할 때마다 마이너스가 떠 있어요. 마이너스 몇백만 원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한 게 소비를 줄여줘요. 실제 저희 집 사례인데 저도 제가 그렇게 하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뭐 상상으로 말한 게 아니고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해요. 대출 받아서 이자 내고 1년 동안 갚고 그 다음에 또 바짝 대출 받아서 넣고 연금에 넣고 그다음에 이자 원리금 상환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실제 있던 사례인데 소파를 이제 아내가 바꾸고 싶은 거예요. 10수년 됐으니까. 소파는 전혀 낡지 않았어요. 소파에 안 앉잖아요. 소파에 기대 앉잖아요. 바닥에 앉고. 근데 소파 바꾸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소파에 뭐 앉지도 않는데 멀쩡한 거 왜 바꾸고 이렇게 하면 싸움이 나기 때문에 결혼하신 분들 공감. 조용히 핸드폰을 열고 제 주거래 은행을 딱 열었어요, 앱을. 거기 이제 마이너스 몇백만 원 있죠.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통장에 마이너스 몇백 있다. 딱 보여줘요. 아니 돈 다 어디 갔냐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저한테. 그러면 당신 연금에도 매년 넣고 있다. 조회해봐라, 정보. 근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다 대출받아서 연금 넣었다. 그럼 이제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생애 첫 직장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이 52세인데 실제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은퇴하는 나이가 72세예요. 많아요. 아주 많아요. 평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말은 70대 후반, 80대까지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생각보다 많구나. 네,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이 이제 40%가 넘거든요. OECD 1위인데 그러면 이 2명 있는데 1명은 노후에 빈곤한 삶을 산다는 건데 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일이고 알아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준비해주지 않아요. 국민연금 개혁 한동안 이슈였잖아요. 그 내용 보시면 다 알겠지만 더 내고 더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 잘못된 정책이에요. 어물쩍 아무튼 통과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통과가 됐죠. 근데 그게 통과된 이유가 정치적인 이슈잖아요. 어느 나라든 어느 정부든 국민연금 건드리면 그 연금 개혁이라는 거는 더 좋게 개혁하는 게 아니고 연금이 없어질 거니까 제도를 뜯어 고쳐가지고 안 좋게 고쳐가지고 연금의 생명을 늘리는 게 연금 개혁의 골자인데 그럼 더 내고 적게 받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더 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근데 불만이 없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이제 과거에 국민연금 제도를 처음 만들 때는 기대 수명이 60대, 70대 정도밖에 안 됐고 지금 80 몇 세까지 살잖아요. 기대 수명이 늘어났는데 그 뭐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출산도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만든 제도가 지금 안 맞는 거죠. 그 제도를 뜯어 고치는 과정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연금 개혁을 만약에 안 했으면 저희 아이가 둘 있거든요. 얘네들이 커서 국민연금 낼 때 월급의 30%를 30% 넘게 국민연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개혁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연금 더 내고 미래 세대도 이제 비슷하게 내게끔 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수급하시는 분들 연금 받는 돈도 늘려버렸어요. 근데 그게 왜 문제냐? 아니, 더 내고 더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더 내는 거는 맞아요. 국민연금의 생명을 늘려주는 거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음 세대들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내는 사람 혹은 다음에 낼 사람이 자기가 받을 때 더 받게 하면 맞죠. 더 내고 더 받는 거니까. 근데 지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수령하는 사람들이 더 받게 바뀌었어요. 국민연금이 생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완전 악법이죠. 예.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했냐? 뻔하잖아요. 표. 네,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굉장히 많은 노령층한테 표를 얻고자 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뭐 윤석열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계속 추진했는데 뭐 반대가 만만치 않아서 붕 떠 있었는데 파면 시즌에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당도 그렇고 은근슬쩍 통과시켰죠. 이분들은 당장 표를 얻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저희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잖아요. 전 투표권이 있지만 지금 늘리는 건 맞는데 지금 받는 걸 늘리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연금 개혁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당장 받으니까 좋으니까 뭐 불만이 없게 넘어간 거죠. 정말 극악한 처사이고 어쨌거나 지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다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혹은 내가 정권을 잡았을 때 연금개혁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법안을 확 통과시킨 거죠. 네, 지금 권한대행도 법안 수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진행이 돼버렸어요, 이미. 정말 악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또 한 몇 년 동안 안 건드리겠죠. 안 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할 거예요. 네. 근데 또 이게 또 나중에 또 한 계속 반복입니다. 10년, 15년 있다가 네. 또 어떤 용기 있는 대통령이 또 연금개혁 하겠다고 하면 이제 또 엄청나게 총알세를 받을 텐데 연금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거고 한 번 할 때 잘해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모수개혁만 하는 게 아니고 구조개혁, 구조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데 안 건드려요. 못 건드리죠. 왜냐하면 당장 연금을 받는 그 많은 표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저희 부모님은 연금 받고 있고 기초연금 받고 있고 저는 열심히 내고 있는데 이게 늘어난대. 오케이. 근데 저희 애들은 이제 나중에 낼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급여의 30% 넘게 국민연금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담하는 거죠. 리스크를 그러니까 고통을 분담하는 건데 지금 갑자기 여기 더 주겠다고 해버리니까 이게 뭐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집에 가서는 얘기 안 합니다.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정책적으로 정책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연금 전문가가 아니고 정치인들 국회에서 해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분들은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뭐 이미 통과돼 버려서 네, 어쩔 수 없죠. 어쨌거나 좀 준비는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노후에 빈곤하게 사는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난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노후 빈곤율이 40% 넘는다고 했잖아요. 암 발병률이 38%거든요. 암보험은 다 거의 있으시거든요. 암보험 갖고 있는 것처럼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 투자의 목적, 투자의 어떤 결과가 엄청 100억짜리 부자가 되는 건 좀 꿈을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이 있는데 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고 뭐 그런 부자는 아니어도 한 달에 뭐 몇백 정도 내 돈으로 연금처럼 타먹을 수 있게끔 좀 구조를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다.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막 들썩들썩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정치적 상황도 좀 복잡하고 이런데 꼭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위험 관리 관점에서 금융을 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쉽게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관련 금융 위험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거주 위험도 금융 위험이에요. 거주 리스크를 해결할 수 없으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월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거주 리스크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거주형, 실거주형 작은 거 한 평 사는 거 전 동의하고 아파트 하나 사는 거 동의하고 그 다음에 노후 리스크도 금융 리스크거든요. 노후에 돈이 있으면 좋아요. 건강 이런 건 당연히 챙겨야 되는데 그건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식주 기본적인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노후 리스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 같은 거를 이용해서 노후 준비 하셔야 되고 건강 리스크 대비해서 암보험, 실비보험 정도는 이제 가입하시고 이렇게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수익이 얼마 날까만 생각하면 이제 되게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좀 헛다리 짚을 가능성이 많은데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좀 생각을 정리하기가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금융자산도 관심을 갖고 하셔야 돼요. 연금 계좌 이런 거는 모르면 안 되고 당연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이 잘 좀 챙기시면서 하시면 되고 처음에 금융 공부하시면 되게 어려워요. 용어도 어렵고 너무 뭐 모르는 게 많죠. 근데 이게 저 어떤 말씀 드리냐면 막 50대 60대 넘으신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6개월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 취업을 하면 회사 업무 공부하잖아요. 전부 다 모르는 용어잖아요. 아무리 뭐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회사 일을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럼 공부하거든요. 그냥 회사에서 연수를 시켜주기도 하지만 알아서 공부해야죠. 엑셀도 배우고 파워포인트도 배우고 하는 것처럼 사회에 딱 나왔으면 금융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금융 공부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알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고 쌓여요. 그래서 뭐 충분히 뭐 조금씩 시작해서 1년, 2년, 3년 쌓이면 어느 순간 뭐 알아.
이해해?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공부를 좀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게 올라갈 때는 그냥 해피 했는데 박살 나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박살 나야 정신 차리. 이게 아니구나. 맞습니다. 항상 이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